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화요일입니다. 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이해랍니다. 코스피는 2,770선 바짝 다가왔고 네. 코스닥은 860선까지 강하게 이제 끌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근데 제가 이 말씀 많이 드려요. 건강한 상승세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종목별로 너무 순환매도 좀 빠르고요. 빨라요. 그리고 뭔가 테마를 붙이면 그냥 이유를 찾아서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갖다 붙이는 거죠. 그렇죠. S&P 500이나 뭐 나스닥 같은 경우 이유를 찾고 정말 근거 있는 상승세를 나날이 보이고 있다면 우리 시장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소외감이 드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주요한 이슈 짚어주실 거죠? 예, 일단은 시장에서 특히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도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 1,600억 넘게 사고 있다는 점. 코스닥은 아침에 봤을 때는 순매도긴 한데 아직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일단 오전장 초반 상황에서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다는 점 일단 계속 지켜보시면서 일단 전체적으로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계속 사고 기관과 개인은 파는 이런 양극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좀 유념을 하시면서 시장 계속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계속해서 지금 어떤 섹터들이 가장 핫한지 이슈 브리프를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보시죠. 지금 가장 원이 크면서도 색깔이 이제 진한게 유가, 자율주행, 가스관, 반도체 이렇습니다. 그리고 원 크기가 크면서도 색깔이 파란색,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좋지 않은 쪽은 웹툰, 음식료, 비만, 수산물 이렇게 되고요. 오늘 여전히 화장품, 자동차, 조선, 사실은 뭐 올 들어서 계속 좋은 섹터죠. 지금도 여전히 괜찮습니다. 물론 어제보다는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 어제 굉장히 강했다가 오늘은 어제만큼 뜨겁지는 않은 상태고 화장품도 조금 약하긴 한데 그래도 역시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가부터 먼저 좀 잠깐 살펴볼까요? 유가는 사실은 최근에 70달러대 초중반에서 비교적 하향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오페크 플러스 쪽에서 증산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사실 이제 유가가 계속 하락하다 보면 오페크 플러스 회원 국가들 중에서는 사이즈가 좀 작은 나라들도 있죠. 그러니까 원유를 통해서만 국가의 수입이 나오는 그런 나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전체적으로 플러스에서는 뭐 오페크 플러스 전체적으로는 뭐 증산하지 말라 이렇게 어떤 나름대로의 레귤레이션을 정한다고 치더라도 각자 우리 좀 더 수입이 들어와야 돼 이래서 이제 뭐 증산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유가가 계속 하향 안정세였는데 다시 유가가 좀 올랐습니다. 기사 한번 볼까요? 국제 유가가 좀 2%가 올랐습니다. 한 달 만에 최고치, 수요 낙관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증산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조짐들이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그래서 증산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금 정도 생산량 유지를 한다. 또는 그동안에 감산을 하기로 했던 부분들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유가한테는 유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당연히 있는 거죠. 서부텍사산 중진류 WTI가 2.4% 올라서 80달러대를 넘어섰다. 이게 오늘 유가와 관련돼서 관련 종목들의 상승 흐름을 지탱시켜주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각 종목들 움직임도 한번 나온 대로 볼까요? 자, 한국석유, 흥국석유, SKC, 중앙에너비스 등등등 나오는데 한국석유가 거의 20% 가까이 18%, 19% 왔다 갔다 하네요. 흥국석유도 11% 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는 아무래도 지금 뭐 올 들어서 유가가 계속 좀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유가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로 좀 부담이 있는 게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은 또 환율도 좀 높았고요. 어쨌든 유가가 좀 80달러 다시 넘어섰는데 이게 계속 갈지 여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오펙 플러스의 이 결속력이 계속해서 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사실은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은 사실 딱히 그렇게 좋은 나라들이 아직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다음 섹터 어디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다음에 자율주행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앞에서 외신에서 테슬라의 그 FSD,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상하이에서 시험 테스트를 하기로 했다. 그게 승인이 떨어졌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제 이슈가 있죠. 보겠습니다. 기사부터. 자, 이 상하이에서 이번에 승인이 된 거는 테스트를 승인을 하는 거지 FSD, 즉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이 기술을 완전히 승인했다. 이거는 아니니까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하시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블룸버그 기사를 보면 상하이에서 일단 승인이 떨어졌고 항저우에서도 승인이 곧 떨어질 것 같다 이런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상하이, 항저우 등등등 해서 차차 특히 이제 이 해안가 쪽에 있는 아무래도 이제 이 서구 쪽에 이런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라든가 조금 더 중국 당국에서 외자 유치라든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그런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해안 쪽에 있는 벨트에 있는 나라 도시들 이런 쪽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그런 지역들이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거에 선두에 테슬라가 있다 이제 이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완전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여전히 아직도 4단계까지 가기 위해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 이런 지적도 있고 또 국내에서 완전 FSD에 관련된 즉 완전 자율주행 관련돼서 이게 좀 두드러진 그런 기업들이 있냐는 또 좀 별개의 문제니까 이 부분은 좀 외신 쪽으로 조금 치중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관련주들 움직임 뜨거우니까 한번 살펴보실까요? 라이콤 23% 아까보다 제가 봤을 때보다 주가가 더 올랐습니다. 23%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슈어 소프트테크, 퓨런티어 이런 회사들 주가가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이콤하고 라닉스 주가가 두 자릿수 이상 좀 강한 특히 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네요. 자, 다음 섹터도 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장이 좀 상승 분위기여서 그런지 강한 흐름을 보인 섹터들이 많습니다. 유가 봤고 자율주행 봤고요. 가스관도 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관이 좀 아까 제가 봤을 때보다 조금 더 라운드의 크기가 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사를 좀 보죠. 정부 대왕고래 탐사 시추 성공률 20%, 업계 표준 공식 계산한 거다. 이 20%에 대해서 논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업계에서 20%가 과연 높은 거냐, 뭐 낮은 거냐 등등등 얘기가 많았는데 사실은 결국은 20%라고 해도 이게 낮다고 해도 뚫어서 원유가 나온다고 그러면 또 원유 매장량이 크다 그러면 지금 이미 나온 얘기처럼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사실 20% 100%가 되는 거고 20%가 아니고 아예 안 나온다 그러면 20%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사실 업계의 관행적으로 보는 성공률이기 때문에 이거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시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과연 원유가 정말 대량으로 특히 이제 천연가스 이런 부분들이 대량으로 나와서 우리가 정말 산유별에 들어갈 수 있는 사실 이게 관건인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은 많이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기대감이 그만큼 많이 반영된 섹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들 주가 한번 볼까요? 최근에 좀 기사 나오고 난 다음에 정부 발표 나오고 난 다음에 강한 모습 며칠 보이다가 조금 주춤하다 다시 좀 오늘 뜨겁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여전히 대장주죠. 12% 넘게 오르고 있고요. 화성밸브, GSE, 우린 파티에스, KB 플러그 에너지 등등등, KIB 플러그 에너지 등등 이런 주식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가 이게 단기 테마로 끝날 좀 더 오래 갈지 이거는 결국은 시추를 이제 이달 말 일단 자금을 확보했다고 하니까 시추가 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전되는 데 따라서 등락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계속 상승한 종목 주로 봤으니까 반도체는 여전히 강하다는 말씀 드렸고 웹툰은 오늘 기사가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 있어서 웹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가를 좀 보면 사실은 좋은 얘기가 나왔죠. 호재는 나왔죠. 네이버 웹툰이 뉴욕 증시 상장 후 기업 가치가 최대 3조 7천억 원 추산된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상장을 할 것에 대한 부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호재로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기사를 좀 봐야 될 텐데 3조 7천억 원이라고 이번에 추산이 된 부분이 원래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는 5조 원대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업 가치가 5조 원대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다시 나온 얘기는 3조 7천억 원으로 추산이 된다. 그러니까 한 30% 정도 기업 가치에 대한 기대치가 좀 줄어든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 좀 약간 약세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얘기를 해 본다면은 단순히 이제 네이버 웹툰이 미국 시장에 상장되는 거뿐만이 아니라 결국 이제 이 의미는 웹툰 시장에서 북미를 중심으로 네이버가 좀 더 확장 전략을 펴나가겠다. 그러니까 가장 시장이 큰 북미에서 성공을 해서 그거를 유럽, 남미, 아시아 이렇게 확장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2021년입니다. 세계 최대 웹소설 업체인 와패드 미국 회사죠. 이 회사를 6억 달러를 주고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웹소설과
웹툰 이 두 개의 IP를 가지고 확장을 해나가겠다. 이걸 분명히 의지를 보였고 그거에 대한 필요한 여러 가지 자금들, 대규모 자금을 이 상장을 통해서 조달하겠다. 이런 그림을 네이버가 그리고 있다라는 거. 이런 측면에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가치는 사실은 추산이 이렇게 줄어들어서도 결국은 상장이 된 이후에 얼마든지 또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 이제 종목들 한번 보면서 이슈 브리핑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그냥 딱 생각하면 주가들이 좀 빨갛게 다 올라갔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는 않죠. 제일 밑에 있는 와이랩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미스터 블루도 역시 5%, MBT도 마이너스 7%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네이버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라인 사태라든가 이런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부진한 측면도 여기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생각도 들고 웹툰 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특히 이제 일본 시장에서 우리가 이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웹툰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아마존까지 일본 웹툰 시장에 진출을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웹툰 시장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달려드는 경쟁자들이 많다는 점도 아무래도 주가의 향후 전망에서는 좀 부담스럽다는 측면들 작용한 것도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슈 브리핑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10시 12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섹터와 종목을 분석해드립니다. 오늘 이데일리온 주태영 전문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 통해서 처음 인사 나눠주시는데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랑 인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력들의 지지선에서 매수하고 큰 수익을 드리는 청량음료 콜라 전문가 주태영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화요일서부터 화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10시 방송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이슈 종목과 그리고 추천주 그리고 시황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큰 수익 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차트를 잘 보신다는 소문이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저한테도 네. 좋은 정보를 많이 나눠주십시오. 아, 예, 네. 종목 많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임종현 앵커가 4개의 이 섹터와 테마를 좀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유가 그리고 테슬라 FSD로 움직이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 그리고 가스관 그리고 웹툰 하락하고 있는 웹툰까지 아, 예, 알아봤는데 예. 어떤 섹터 오늘 좀 다뤄볼까요? 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섹터는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아, 네. 어제 간밤에 또 테슬라가 또 5% 이상 오르면서 우리나라 또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같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현재 위치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른다고 해서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현재 위치가 어딘지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시던 아니면 뭐 손절을 하시던 하실 거 아니에요? 현재 위치를 제가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 이 이슈 종목 올라간 종목들 여러분들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라이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라이콤 보시면 여러분들 이 종목은 특징이 있어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 밑에 이런 라인들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이 라인들에서는 되게 신기한 붕이 있죠. 어떤 붕이냐면 윗꼬리를 달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어요. 이 그림이 뭐냐면 저 빨간색 선 기준 자, 뭐예요? 이 그림이 네. 어떤 빨간색 말씀하시는 거죠? 지지받고 밑에 있는 올라간다고 지지선이요. 한 빨간색. 이 추세 지지선 저점을 보시면 제가 왼쪽 스톱 보여드리면 이쪽 라인서부터 쭉 이어온 그런 지지선입니다. 예, 예. 이 추세 지지선을 지지한다는 의미는 메이저들이 이쪽 라인을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들 보시면 찍고 반등이 나오고 찍고 반등이 나오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이 저항선들을 맞고 쭉 어때요?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삼각수렴 구간이 마련이 되고 나서 올라갈 때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때 이렇게
거래량도 실리게 되죠. 네. 자,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가면서 위에서부터 한 번 더 이렇게 계속 흔드는 모양이 나와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이 추세 지지선들 계속 지지를 했는데 이 라인들이 나중에 저항으로 변했었거든요. 이 저항으로 변한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서 개미들을 손절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현 시점에서 라이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면 윗저항선이 어딘지를 또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또 대응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자, 저는 추격 매수를 여러분들에게 권하지도 않고 하시라고도 말도 안 드리지만, 자,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고 추격 매수, 어제 테슬라가 이렇게 올랐던데 자율주행 차들이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이런 종목들, 나이콤이 갑자기 급등을 하니까 여러분들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어디인지 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쪽 저항선하고 이쪽 저항선을 연결한 이 저항선이 지금 현재 연두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저항선은 단기 저항선입니다. 자, 이 단기 저항선은 어떻게 지금 수치는 4,600원 정도 나오고요. 자, 오늘 상한가를 가도 이 4,600원을 못 찍죠. 자, 그렇다면 내일 장을 시작하고 윗저항선을 찍고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 구간에 상한가를 간다고 해서 급하게 따라가시면 만약에 찍고 쭉 내려오실 경우 회사원들이나 다른 일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전혀 대응을 못 하시기 때문에 최애 고점에서 물리게 되시는 겁니다. 자, 손절 없이 대응을 하시면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대주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친구분들한테 얘기할 때 난 가치 투자야, 장기 투자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몰린 거죠. 자, 제가 지금 이게 단기 저항선을 보여드린 이유는 내일 만약에 4,600원 이상으로 올라가서 이 연두색 지지선을 지지하고 올라갈 경우에 저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줄여서 보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만약에 내일 갭상으로 올라가서 지지하러 올라가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열리게 되고, 그리고 이 저항선을 연두색 저항선을 찍고 내려온다면 마찬가지 여러분들 밑에서 잡으셨던 분들 있죠. 밑에 동그라미 부분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위에 내려올 때 익절 구간을 정하셔서 여러분들 익절 스탑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하나 더 볼게요. 네. 자,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자, 슈어소프트테크를 보시면 예전에도 제가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수익이 났던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자, 어떤 공통점이요? 자, 네. 이 파란색 저항선 보이시죠? 이쪽 저항선과 저항선들을 계속 연결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지금 보시면 쭉 이어지면서 이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고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옵니다. 자, 여기 메이저가 절대 못 올라가게 막고 있는 그런 구간이었죠. 자, 그런 구간을 지금 요 구간에서 뚫고 올라가면서 지금 뚫고 올라가면서 파란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거래량도 다시 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량 많이 실리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 요 삼각수렴 구간을 뚫고 올라갈 때 이렇게 거래량이 실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지지선 보시면 이쪽 지지선들을 지지를 하고 계속 지지를 하다가 내려오면서 이쪽에서 개미를 털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됐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연두색 저항선을 하나 그어드렸는데 이 라인들은 단기 저항선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슈어소프트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에 저항선까지 아직 많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참고하셔야 될 게 오늘 일봉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지지선들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빨간색 지지선, 요 라인에서는 저항을 삼다가 뚫고 올라가더니 지지를 삼고 그 다음에는 이쪽 라인에서 계속 지지를 삼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인을 만약에 오늘 따라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언을 해드리는 건데 이 라인을 지킬 경우에는 홀딩을 하셔도 깨지면 무조건 손절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지지선 여기 4,800원 라인까지 다시 열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격 매수 하시기보다는 밑에 있는 지지선, 일봉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조정이 나면 그때 한번 다시 잡으셔서 단기 W자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에서 여러분들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앵커 브리핑에서 나왔던 그 자율주행 관련주 두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지지선에서 기다렸다가 매수하셔서 위에 있는 저항선, 목표 저항선 이렇게 추세선을 설정을 하시고 큰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항선들 그리고 그런 지지선들 나오는 큰 좋은 종목들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제가 추천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앵커 브리핑 하셨던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자율주행 이슈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라이콤, 슈어소프트테크 차트 통해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고 오늘 이 밖에 우리가 특징적으로 좀 꼽아봐야 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요? 자, 오늘 제가 특징주로 가져 나왔던 이 종목은 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하셨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삼성이 사랑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죠? 자, 제가 로봇 관련주를 왜 또 가지고 나오면서 여러분 공략주로 한 3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중에 추천주는 한 종목입니다. 네. 왜 이렇게 가지고 나왔냐면 어차피 이슈 종목은 순환매가 계속 일어나면서 종목들이 계속 바뀌죠. 뭐 에너지 관련주, 뭐 로봇 관련주, 초전도체 이렇게 순환으로 돌아가는데 오늘 로봇 관련주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자, 제 기법 자체가 이 삼각 돌파 매매 기법, 이 삼각 수렴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는데 자, 특징적인 그 움직임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보시면 요 구간을 일단은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시면 요쪽 라인에서 모든 시작점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여기 메이저는 이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처음에 이제 연두색 지지선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연두색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를 할 때마다 반등이 나왔던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지지선까지 내려왔죠. 여기 있는 저점들과 그대로 빨간색 이 지지선이 연결된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시켜보면 이렇게 추세 지지선이 연결이 됩니다. 자, 이 지지선들까지 왜 내려왔느냐. 자, 메이저의 의도는 확실하죠. 이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내려오면서 개미 털기 작전이고요. 자, 현재 구간으로 보면 이렇게 연두색 저항선과 밑에 이 빨간색 지지선의 삼각 수렴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자, 삼각 수렴 구간 마지막 라인에서 어제죠.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갭상이 나오면서 이렇게 음봉으로 내려왔지만 자, 제가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자,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어때요? 어제 음봉으로 내려왔지만 오늘 본 같은 경우에는 밑에 그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저항선을 지지 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때요? 이쪽 라인에서 팔라인 만들고 어깨 만들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현재 지금 역헤드 숄더 아랫머리를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위에 18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현재 충분해 보이고요. 자, 이 종목을 네. 자,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 종목의 패턴이 있죠. 이쪽 저항선들을 찍고 하락을 했고 저항선을 찍고 또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삼각 돌파 매매가 나오면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이 그림, 이걸 왜 가지고 나왔냐면 오늘 추천 종목이 다 이런 로봇 관련주에 관련된 그 종목입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현재 상황을 살펴봤는데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종목이에요? 네, T 로보틱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자, 마찬가지 여러분들 보시면 특징이 있을 거예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과 위에 있는 그 두 번째 꼭지점 저항선을 연결했더니 어때요?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두 번째 이 꼭지점을 맞았을 때 또 조정이 계속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과 삼각 수렴 구간을 지금 만들고 있었고요. 자, 밑에 있는 이 라인 빨간색 지지선들 보면 이 라인들을 지지를 할 때마다 쭉 내려오면서 이 밑에 있는 이 라인까지 그대로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연두색 지지선을 살짝 깨면서 내려와서 여기에서 개미 물량을 뺏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자, 네. 삼각수렴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쪽 밑에서 내려왔던 이 연결된 추세 지지선을 지지를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일봉상 보면 지지선들을 지지를 하고 오늘 또 일봉을 또 지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 구간에서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들과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삼각수렴 저항을 뚫고 올라간다면 이 저항선, 이 연두색 저항선들과 그대로 연결된 이 저항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오늘의 추천주는 아니죠. 자, 오늘의 추천주는 따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주를 공개를 공개해 주세요. 하겠습니다. 네. 자, 삼익 오늘 THK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자, 네. 이 삼익 THK 이 그래프를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그래프 보시면 어때요? 자, 지금 추세선이 아무것도 없죠. 제가 네. 추세선을 하나하나 그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추세선을 그어서
밑에 있는 이 지선들과 딱 연결해서 추세 지선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저항선도 하나 그어야겠죠. 자, 이 저항선들, 이 과거 차트를 왜 긋냐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있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네. 자,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을 뚫고 올라갈 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밑에 이 거래량이 이렇게 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삼각수렴 구간에서 뚫고 올라갈 때 위로 크게 올라가는 그림을 보고 계신데요. 자, 이 종목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다시 한번 삼각수렴을 하고 있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 보시면 예. 예. 자, 밑에 있는 이 지선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이런 식으로 또 지선이 하나 형성이 되고요. 자, 저항선들을 하나 그어서 이렇게 그어보면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면서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을 만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추세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이 밑에 있는 일봉 밑에 있는 지선을 봤을 때 여러분들 그 매수를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있는 매니저들은 이렇게 되게 엄청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자, 제가 추세선을 하나 더 그어서 보여드리면 밑에 있는 이 지선들과 그대로 연결된 이 지선들을 보시면 이 지선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도 그렇고 이쪽에도 그렇고. 자, 이 저항선들을, 이 지선들을 찍고 이 삼각수렴이 마무리가 되고 위로 올라간다면 여러분들 또 저항선들을 그어서 설정을 해야겠죠. 이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이 지선과 위에 있는 저항선을 설정을 해서 위에 있는 이 저항선들하고 만날 때 제가 또 한번 1차 저항으로 여러분들 매도점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만약에 이쪽 라인을 뚫고 올라간다면 위에 있는 이 저항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됩니다. 자, 이 저항선들을 올라갈 때 제가 또 매도점 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 밑에 있는 가격을 또 알려드릴게요. 자, 이 매수 시점은 12,100원서부터 여러분들 매수 잡으시면 되겠고 12,000원까지. 예, 12,100원서부터 12,000원까지 여러분들 매수 잡으셔서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 위에 있는 바로 일봉 위에 있는 요 저항선에서 탈라는 말씀이 아니라 뚫고 올라갈 때 저 위에 있는 저항선, 여기 16,000원대에 있는 이 저항선을 갈 때 1차 저항선으로 보시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제가 또 더 큰 목표점으로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 큰 수익 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 수익 종목이었고요. 자, 궁금하신 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삼각수렴 구간을 제가 아까 제가 줄여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자, 거래량이 실리고 나서 쫓아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래량은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할 때 그때 거래량이 실리니까 삼각수렴 구간 지지선에서 매수를 하고 위에 삼각수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때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실리니까 그때는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 자, 지금 제가 추천해드린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지금 삼각수렴 구간 안에서 지지선을 지지를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잡아서 매매를 하신다면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이따가 또 휴양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고요. 자, 매매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종목들 살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달에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또 이제 로봇이라는 얘기를 끌고 나오면서 이 훈풍이 좀 지속되는 듯 했는데 사실 그 상승 기조가 이렇게 좀 단기에 그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관련해서 이제 이슈들 좀 다시 한번 살펴주셨고 삼익 THK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데일리 편집국 기자들과 함께하는 이데일리 인사이트 시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증권시장부 정책팀장으로 계시는 최은길 기자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인회계사회 관련된 얘기를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들었는데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 한데 공인회계사 관련된 얘기를 오늘 주제로 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예, 우선은 뭐 가장 큰 이유는 내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회계업계 내에서는 지금 회계사 선거에 회장이 누가 되느냐, 그게 이제 최대 이슈다 보니까 네. 이게 회계사 업계에 관심이 많고요. 사실 회계사 업계뿐만이 아니라 사실 회계사 쪽의 이슈가 뭐 정책적인 이슈 그리고 아니면 경제적인 이슈 다 맞물려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저 공인회계사 건물이 지금 이데일리 TV가 있는 요 서대문역 근처에 이데일리 TV가 있는데요. 조금 더 가시면은 그 근처에 건물이 있거든요. 근데 건물 외벽에 보시면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 라고 이제 이런 문구가 있는데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 예. 이렇게 간판이 다 붙어 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사실 보통 저런 문구가 어디 다른 업계나 어디 단체 가봐도 저렇게 이렇게 문장으로 나와 있는 경우는 흔치가 맞습니다. 않은데 네. 그게 이제 최준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한공회 회장을 이제 역임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역임하는 동안에 저 문구를 이제 거기에 이제 달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재임 기간하고 뭐가 겹치냐면은 대우조선해양 이제 분식 회계 의혹 그래요. 사건이 이제 많이 그때 회자가 됐고 그 당시에 이제 수조 원의 또 국민 혈세가 또 투입돼 가지고 다양한 분식 회계 문제, 회계 부정, 제대로 이렇게 회계 업계에서 감시를 못한 문제, 네. 감독 당국의 문제 많이 불거졌는데요. 욕 많이 먹었죠 그때.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회계 이슈가 이제 신외관법도 만들어지고 관련된 내용 쭉 갔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지금 회계 관련 이슈가 다시 한번 좀 확 오르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회계사 회장 후보 3분이 나왔는데요. 그 후보 중에는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더 이상은 이대로는 못하겠다. 이제 저 금융당국에 할 말을 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요. 정책하고 어떤 금감원의 감리 관련돼서 쓴소리를 하겠다. 그런 얘기도 밝혀가지고요. 회계 이슈가 다시 한번 좀 불거지는 그런 분위기고 이 결과에 따라 회계 정책이나 감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렇죠. 제2의 또 대우조선해양 그러면, 그런 네. 사태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그러면, 네. 우려도 나오고 있고 그래가지고요. 오늘은 결국 이런 내용들이 잘 어떻게 되느냐가 또 기업 가치 제고하고도 그러면. 관련이 돼 있고 또 밸류업 정책과 그렇죠. 관련돼 있기 네. 때문에 요 회계로 보는 좀 증시 이슈로 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네. 재밌는 거는 지금 금감원장이 이복현 원장이 우리는 이제 검사 출신으로 잘 알고 있지만 회계사 자격증도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회계사 자격증도 있고 실제 회계 법인에서 근무한 건 아니지만 사실 시험을 치고 나중에 이제 검사 쪽으로 다시 이제 시험 쳐서 이제 그쪽으로 가긴 했는데 업계 경험은 없지만 제가 이제 금감원에 이제 이복현 원장 2년 임기 중에 저랑 제가 한 1년 반 정도 제가 출입 기간이 겹치거든요. 근데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회계사이다 보니까 회계 이슈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그러겠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이제 회계사회, 공인회계사회나 아니면 회계업계에서 금감원의 감리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런 이제 기사나 칼럼을 쓰기도 했는데 금감원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또 관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잘 아시겠지만 또 민주당 원내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인데요. 그렇죠. 박찬대 원내대표도 회계사입니다. 아, 그래요? 예, 실제 현업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일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공인회계사에 나오는 이슈가 법과 관련된 이슈가 많기 때문에 민주당 원내사령탑이 회계사 출신이 또 이례적인 이런 상황에서 또 향후에 또 어떻게 이게 그러게요. 또 가느냐도 좀 관심 있게 볼 대목입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 회장, 이제 한공회라고 이제 축약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항공회 회장이 누가 되느냐가 예전과 달리 이번에는 이슈가 된다. 그런 이복현 원장이 회계 출신이라는 거, 여소야대 상황에 민주당 원내 대표가 또 회계사 출신이라는 등등등이 맞물려서 그럼 이제 이 선거 얘기부터 좀 해보죠. 이게 당장 내일이잖아요.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세 분이 후보로 나왔다고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는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예전에 이제 그 뭐 서강대 교수도 하셨고. 서강대 교수도 하셨고요, 정무위 위원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회장. 그러니까 가운데 사진에 가운데 나오신 맞습니다. 분이네요. 네. 예전에 이제 대표도 역임하셨고요. 네. 나초로 재정회계법인 대표. 그러니까 중소법인 쪽에서 이렇게 그 대표 그것도 대표하는 그런 격으로 이제 나초로 대표도 나왔고요. 네. 근데 이제 내일 이제 정기총회에서 전자투표로 해서 열리다 보니까 이제 임기는 2년이고요. 근데 전자투표다 보니까 이게 주로 20대, 30대, 40대의 그 젊은. 유권자 비율이 예. 뭐 50% 이상일 정도로 예.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전에는 뭐 오프라인 그 선거일 경우에는 주로 뭐 어디 뭐 찍어주는 사람이나 아니면 저 사람이 될 거다 언론에서 얘기하거나 좀 몰아가는 좀 그런 것도 있으면 대부분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네. 전자투표다 보니까 이게 뭐 누가 찍었는지도 좀 알 수 있는 모르죠. 상황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회계사분들은 좀 다른 표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사실 이제 제 주변에도 보면 그 이 선거가 또 뜨겁고 그 향후에 관심도 많은 게 그 회계사 회 전반적인 위상이나 뭐 권한이나 뭐 역할 아니면 관심도가 예전보다 좀 높아지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 주위에도 뭐 CPA 뭐 시험을 뭐 친다. 공인회계사 시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대학생 휴학을 하면서 그런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 왜 그러냐 보면은 그 신외감법이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지면서 이게 상당히 이제 그 회계사의 어떤 그 권한이나 아니면 회계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역할 같은 역할이나 거를. 그런 예. 게 상당히 법적으로 보장이 많이 됐고요. 그만큼 권한이 세졌다는 얘기가 되는 예,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뭐 회계법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빅4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또 워라밸도 사실 많이 보장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연봉도 당연히 올라가고. 이게 관련된 어떤 네. 뭐 감리 기간이나 네. 뭐 표준 시간제 이게 확보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연봉이나 그런 것도 회계 쪽이 최근 몇 년새 꽤 올라갔어요. 연봉도 올라가고 워라밸이 좋아진 거니까 근무 시간도 조금 줄어들고. 예. 그 심지어 금감원에서는 예전에 그 회계사 출신 분이 금감원에 이제 네. 많이 오기도 많이 봤죠. 하고 네. 뭐 여러 일은 있지만 그래도 나름의 또 어떤 뭐가 있고 하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회계업계와 금감원 간의 연봉 차이도 꽤 많이 나기 시작했고요. 워라밸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실제 이제 전반적으로 이 회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회장 공약에 또 여러 관련된 또 비슷한 것도 있거든요. 좀 예산 규모도 크겠네요. 예산 규모도 그 500억 원을 아, 연간? 예. 어휴, 크네요. 이 회장이 사실 이제 전권으로 그러니까요. 전반적인 걸 다 다루니까요. 500억 정도니까 상당히 크고 규모도 저는 회원 수를 봤을 때 거의 한 3만 명 가까이 지금 됐거든요. CPA 회원 수가. 예, 그러니까 회계사 회원 수가 그 정도 예. 되는데 요게 이제 세무사회가 한 그 16,000명 정도니까요. 훨씬 많네요. 훨씬 한 10,000명 이상 많고요. 그러니까. 저 그 대한변호사협회가 35,000명입니다. 그럼 이제 변호사협회 규모 근처까지 간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사 쪽이 그동안 좀 사실 회계사 분들 이제 저도 취재하면서 많이 보면 꼼꼼하고 그쵸. 디테일에 강하고 하는데 생각보다 밖으로 뭐 이렇게 표출하거나 얘기하시는 걸 좀 저 이렇게 좀 주저하시거나 그런 스타일이 분이 많은데 요번에 공인회계사회 후보자 3분 보도의 공통점은 대부분 입담이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금융당국에 예. 또 얘기하는 것도 예. 센 내용으로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어서 더 화제가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전자투표, 20, 30대, 40대 이 젊은 회계사들이 이제 목소리 점점 커지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회장으로 나온 세 분 역시 그들의 어떤 니즈에 부합하는 어떤 선거 공약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안 내놓을 수도 없을 거고 예, 되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이 세 분 중에
이제 판세, 그러니까 누가 회장이 될 거냐 이게 아무래도 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네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로 이제 회계법인의 이제 공인회계사 회장분이 이제 뭐 금융위하고도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느냐 이렇게 딱 보면은 대부분 뭐 예를 들면 뭐 삼일회계법이 빅 회계사, 빅4 회계법 중에 있죠. 예. 지금 이제 그 김영식 회장님도 삼일회계법인 출신이시고요. 그러니까 네. 삼일회계법인 쪽에서 주로 되거나 그쪽에서 좀 이렇게 찍으신 분이 좀 되거나 아니면 좀 언론에 많은 분이 되시거나 했는데 그 지난 이제 여러 이제 뭐 조금 이따가 뭐 구체적인 말씀드리겠지만 신외관법이든 현 정부 네. 들어와서 여러저러 이래저 충돌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다른 분으로 뽑아야 된다 그런 의견도 좀 많이 나왔어요. 다른 분이라는 거는 일을 좀 세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 뭐 그런 일도 있고요. 스타일도 좀 다르고. 근데 이 세 분이 나온 후보 세 분이 지금의 어떤 그동안의 네. 저 회장님들하고는 스타일이 좀 다르신 분들이 이제 그런 특성인데요. 한 분 한 분씩 제가 이제 예. 보면 최훈열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세 분 다 인터뷰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잘 아시죠? 예, 잘 아시고 하는데 제가 저거부터 물어봤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보니까 단점부터 먼저 얘기를 하시라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최훈열 의원님 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 단점은 제일 세 명의 후보 중에 나이가 많다. 70대. 그렇죠. 그 그리고- 의원 시절에도 조금 얘기가 됐던 거니까. 예, 예. 그리고 업계 경험이 없다. 아, 그러니까 업계에서 실제적으로 아. 뭐 관련된 학회장도 맡으시고요. 네. 관련된 뭐 교수님도 하시고 정무위도 하시고 했는데 실제 회계 업계에서 일하신 경험은 없습니다. 실무 경험이 없다. 없습니다. 그게 본인 스스로 얘기한 단점이다. 그럴 만하네요. 예, 근데 장점은 지금 뭐 주기적 지정되든 법제, 정책 관련돼서는 내가 이 정책 통이니까 그렇죠. 예. 민주당 쪽에 확실히 쓴소리 할 수 있고, 같이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더군다나 말씀드린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회계 출신이고 하니. 예, 예전에 또 20대 국회 때는 같은 또 정무위에서 활동도 그러면 했다고 뭐 해서 잘 친분도 있고. 예, 그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정희 이제 그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이제 회장님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그 동안에는 3일, 그러니까 빅4에서 3일 출신 분들이 많이 되셨는데, 글쎄요. 근데 다르게 또 이제 안진 출신이 좀 하면 어떻겠나 그런 분위기로 해서 이분이 좀 차별화를 하시고요. 예, 예. 그냥 가장 큰 좀 차이점은 실제 안진 회계법인의 이제 실제 그 동안의 직원, 말단 직원에서 시작해서 이제 그 회장이잖아요. 대표 회장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40여 년 동안 예. 업계에서 이제 말단부터 회장까지 이제 입지전적으로 올라갔고 실제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사실 업계에 이제 가려운 부분이나 잘 알겠네. 자세한 업계 애로사항 좀 말 못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빠삭하게 알고 계신 그 장점이 그때 있으시더라고요. 말로 이제 빠꼼이시군요. 예.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어쨌든 3위라고는 다른 네. 거지만 그래도 빅4 회계법인 안에 있다 보니까 결국 또 빅4 회계법이 또 되는 게 아니냐 그쵸. 하는 말이 있고요. 그나물의 그 밤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예. 나철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회계사 분들한테 얘기를 물어보면 나철호 모르면 간첩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회계사 2만 6천여 분들이 그 2월 기준으로 그 정도 회원수인데 네. 뭐 사실상 다 압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 한 6년간 그 한공의 감사랑 부회장을 역임을 했고요. 이미 보직을 여러 개 했었군요. 예, 네. 그리고 2년 전에 한공회 회장 선거를 해서 지금 현 회장과 나철호 대표 간의 2파전으로 해서 했는데요. 일종의 대선 재수를 이번에 하시는 거구나. 예, 그때 득표율이 한 40%가 넘었습니다. 어휴, 그러면 거의 될 뻔했던 거네요. 예. 그래서 사실 뭐 주위에 뭐로 보면은 다른 뭐 예를 들어 다른 후보에 비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대중적으로 인지도는 확실히 낮죠. 예, 그런데 실제 회계 업계에서는 항공의 일을 해봤고 그러니까요. 또 한 번 저번에 하고 재수에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나이가 제일 젊습니다. 50대 초반이시고 하니까 뭐 뭔가 좀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냐. 변화를 이끌어내는 예, 데는. 그래서 젊은 표가 가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의외로 또 이렇게 다크호스로 좀 부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나철호 대표를 얘기를 해서 그런가 왠지 판세가
나철호 대표 쪽으로 좀 가는 게 아니냐 생각 드는데 그래서 좀 이제 어렵죠. 예, 뭐 나 대표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나 대표가 제일 어떻게 보면 저도 물어보니까 약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제일 새 후보자는 적다. 이게 젊은 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좀 그러니까 뭐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경륜이나 그게 좀 부족한 좀 그런 얘기도 이제 좀 넌지시 언급을 하셔서 예.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보니까 세 분이 다 뭐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장단점들이 다 뚜렷한 분들이란 예.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뭐냐면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누가 될지에 대해서 판세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좀 무슨 그 뭐 사전에 그 뭐 이렇게 해서 무슨 저 설문조사 같은 걸 하는 것도 아니니 예. 그렇다고 그러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회계 업계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게 금감원과의 관계라든가 이 재계와의 관계 등등등 이게 회계와 관련된 부분들이 여러 부분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여러 가지 영향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런 그 어느 후보가 되느냐, 누구가 되느냐, 이제 그런 거는 각 후보들이 이제 아니면 그 업계 내 관심일 수 있는데 사실 또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떤 후보가 됐을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이제 또 공약으로 해서 이제 그 관련된 그 일을 해나가는 그럼요. 그런 내용이냐 아마 컨텐츠나 내용이 중요할 텐데요. 네. 우선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그 온도 차나 그 약간씩 뭐 시각 차는 있지만 세 분 중 누가 돼도 금융위와 금감원에 각을 세우는 거는 좀 분명한 좀 그런 좀 시그널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 회계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앞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한번 보니까 네. 현 정부 그 출범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 네. 때 이제 주기적 그 감사인 지정제라고 해가지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 간략하게 투자자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대우조선해양 그 사태 이후에, 분식회계 예. 후속 대책으로 만들어진 게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인데요. 사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한 A라는 그 상장사가 있을 경우에 그 회계를 담당하는 감사인, 회계법인이 수십 년간 똑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익숙하게 하던 분이 효율적으로 뭐 오랜 시간 그러니까 번거롭게도 하지 않고 죽도 잘 서로 이렇게 좀 호흡이 맞아서 가는 그런 좋은 측면도 있지만 그 감사인이 아니죠 그러면. 그렇죠. 근데 10년, 20년, 심지어 뭐 그러니까요. 30년 넘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팔이 안으로 굽고 유착이 되죠. 유착이 돼서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회계 부정의 문제나 그런 거 네. 있을 때 감사인이 회계법인이 체크를 하면서 회계사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그 감시 활동이 못했고 맞습니다. 그 결과 그게 바로 저 큰 사건, 그러니까 대우조선, 대우회계법인 예, 사건이랑, 대우조선 예, 분식 예, 회계 대우조선의 사건이 이제 분식회계 사건. 터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신외관법이라고 해서 그 외관법을 개정을 해서 신외관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네. 그때 이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로 말 그대로 주기적으로 감사인 즉 회계법인을 바꾸어서 근데 지정을 하는데 누가 지정을 하냐면 금융위가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외부에서. 외부에서. 어. 그러니까 평소에는 마음대로 이렇게 쓰게 했지만 이제는 한 6년 정도는 그 자유롭게 한 다음에 3년 정도는 금융위가 지정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상장사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를 수가 없게 되는. 그러니까 새로운 게 그 지정된 사람도 금융위에서 지정이 됐으니까 대충 가면 안 되겠고 그러면- 오히려 더 엄격하게 아마 그러면- 하는 그런 과정이 지금 이제 한 몇 년 됐거든요. 5년 정도는 그러면 5년 정도 조금 됐고. 자리를 잡아가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6+3이니까 아직 전체 9년은 안 됐는데 그러네. 그래도 한 어느 정도 한 좀 꽤 한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2년 전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친기업 기조로 해서 그 회계 정책을 추진하다가 많이 나온 게 그렇게 감사인이 하다 보니까 상장사 쪽에서 특히 이제 뭐 경청이나 대한상이나 경제단체 쪽을 얘기를 하면서 이거 너무 부담이 크다 해서 이걸 완화해달라 해서 작년에 좀 완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올해도 이제 새로 이제 22대 국회가 이제 개원이 됐으니까 관련된 이제 정책을 이제 추진한다. 그런 이제 밝히다 보니까
회계사 업계 쪽에서는 이게 6+3이면 최소한 9년은 한 사이클은 돈 해야죠. 다음에 네. 해야 되는데 이 잉크도 벌써 마르기 전에 이게 벌써 이렇게 하는 거는 나중에 자리 잡기 전에 이게 완전히 회계 이쪽을 좀 훼손시키는 거다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회계 순위나 그런 게 뭐 대우조선해양 그럴 때는 세계 거의 뭐 꼴찌 수준으로 네. 하락했었거든요. 불과 몇 년 전에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새 후보다 공통적으로 주기적 감사인 감사인 지정제는 손도 댈 수 없다. 사수. 그런 걸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가지고요. 일단 금융이랑 한번 좀 부딪힐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뭐 윤석열 정부가 친기업 뭐 성향에 여러 가지 변화를 뭐 한다라는 거야 다 알고 있는 거긴 한데 이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 제대로 하려면 신회계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손을 대야 되는 건데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쪽에서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런 회계사 업계 그러니까요. 사정을 당연히 네. 알고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소야대 국면이니까 어려운데 그럼에도 다른 방법을 또 금융위가 최근에 발표를 올해 한 게 밸류업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기업 가치 재고 그런 거 맞아요.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세금을 어떻게 깎아주냐 그 방식이 많이 관심이 있는데 그렇죠. 실제 금융위가 이 인센티브의 트랙을 밝힌 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세금 인센티브로 해서 법인세나 아니면 배당 소득세나 그걸 깎아주는 그런 측면이 있고 예, 예. 두 번째는 회계 부담을 낮춰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핵심이구나. 그게 뭐냐면 금융위가 발표한 거는 그러니까 밸류업을 잘하고 그러니까 본인 우수 기업 그러니까 금융위나 어디 그러니까 선정한 우수 기업의 경우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그 대상에서 면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밸류업을 유인하기 위한 일종의 당근인 셈이네요. 예. 근데 그거는 법을 통과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물론 금융위가 그걸 강행할 수 있지만 결국 뭐 국회나 아니면 여론이나 그런 것도 봐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사 업계 쪽 특히나 이 공인 회계사 3명 후보 모두 이렇게 바꾸는 거는 결국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어떻게 보면은 법이 안 되니까 우회해서 그렇죠. 그런 편법이죠. 방식으로 네, 하는 네. 편법으로 하는 방식이다 해서 그것도 이제 절대 안 된다. 그런 걸 이제 세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 이것도 다시 좀 금융이라 좀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뭐 밸류업이라는 게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한데 그러다가 정말 좋은 기업이 아닌데 포장이 된 좋은 그 기업이 돼서 나중에 그 대우조선 분식회 정도까지 큰 사건은 아니더라도 그런 사태가 또 불거지면 누가 책임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금감원 이복현 원장 얘기하면서 이제 이 금융당국과 회계사들 간의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알력, 이 신외관법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셔서 회계사들이 지금 정부의 회계 정책에 대해 특히 윤석열 정부 회계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거나 반발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되는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은 보면은 조금 전에 금융위는 이제 정책, 법 그런 부분인데 실제 회계법인이나 회계사분들 만나면 제일 먼저 좀 이렇게 볼멘 소리나 문제를 제기하는 네. 게 금감원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 안에서도 뭐 어떤 부분을 잘 알면 뭐 좋게 표현하면 꼼꼼히 보지만 그 부분을 또 많이 또 간섭이나 아니면 좀 시어머니처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구나. 금감원의 금감원장 이복현 원장이 회계사 출신이다 보니까 뭐 금감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잘 본다 그런 입장이지만 실제 이복현 원장 취임한 이후에 회계 감리 쪽이 많이 세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회계 감리한 결과를 금감원에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사실 이거 잘했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중소회계법인의 감리를 해보니까
거기에 어떤 뭐 그 가족이나 친지를 뭐 운전사나 청소부로 몰래 고용을 해놓고 제대로 그런 거를 네. 관리나 아니면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연봉을 수천만 원씩 주는 경우 그런 약간 경우를 부정적인 부패한 그런 요소들이 있었군요. 예, 부조리한 이제 네. 일반적인 큰 네. 대기업에는 없을 법한 뭐 빅4 회계법인 그 없을 법한 게 중소회계법인에는 작은 곳이니까 그러다 보니 남아 있다고 발표는 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이런 걸 보려면 하나의 감리를 할 때도 요 하나의 조직 감리만 보는 게 아니라 인사, 경영 전반을 한번 들어보면서 쫙 봐야 이런 부조리가 없어지지 않겠냐는 게 금감원 논리로 해서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요건 맞긴 맞는데 네. 회계 업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럼에도 사실 조직 감리라는 거는 엄밀하게 보면 조직에 대해 조직의 어떤 문제나 그런 걸 보면 되지 뭐 맞습니다. 사주내 팔주내 이런 거까지 다 하는 거는 월권이다. 너무 이렇게 금감원에서 그 감사 수위가 세고 또 방식도 사실 예전에 하고 많이 달라졌긴 네. 하지만 받는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에 좀 상명하봉식의 그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 감리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좀 제기할 것이고 만약에 전반적인 감리를 한다면 모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모든 회계법인이 내일 이제 회장이 선거된 예. 이후에는 그런 거는 우리 자료 제출 거부하겠다. 그런 이제 그 강력하게 좀 얘기하기도 있어가지고요. 금감원의 감리와 관련돼서는 곧바로 좀 문제 제기나 아니면 좀 충돌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예. 사실은 힘이 세진다라는 거는 또 그만큼의 또 견제도 필요한 건데 회계 분야의 어떤 여러 가지 권한 이런 것들이 강해진 것 반면에 또 그걸 또 계속 또 놔두면 또 이런 부조리가 생길 수 있는 거 사실 원래 그런 거잖아요. 예. 이 어느 정도의 또 견제나 감시 감독은 또 필요한 건데 어쨌든 그 부분은 좀 조율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주목해야 될 회계 이슈 부분인데요. 지금 상황이 회장이 바뀐다라는 거, 또 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좀 내부적으로도 뭐 삼바 분식회계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카카오 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 관련된 결과도 이제 조만간 나오고 등등등 현안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당장 투자자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안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최 기자님 보시기에 이번 회장 선거 전후로 해서 회계업계 가장 큰 이슈 어떤 걸 좀 꼽아 보시겠어요? 저는 그동안의 회계라고 하면 사실 뭐 까다롭기도 하고 사실 내용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하지만 실제 이 내용이 정책과 금감원의 감리하고 영향이 이제 있는 예를 들면 한공의 회장이 내일 이제 누군가 되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제 강성 후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정부나 금감원과의 충돌 양상에서 보면 지금 남아 있는 게 보면은 지금 삼바 회계 이제 무죄가 나왔는데 그렇죠, 그거는. 항소심이 이제 남두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 시작된 게 금감원 감리에서 이게 삼바가 분식회가 있다고 하면서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시행이 되면서 여기까지 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또 났다 그러면 금감원 감리 문제를 이제는 바꿔야 그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네요. 근데 네. 그게 지금 불거지고 있는 중소회계법인의 어떤 뭐 조직감리에 대한 반발 그거랑 같이 묶일 수가 있고요. 당장 또 다음 달에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 관련돼서 증선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 제재 수위가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분식회계라고 해서 금감원은 고의적인 분식회계 그렇죠. 해가서 네. 문제를 얘기했는데 네. 지금 그게 고의성이 금감원 얘기대로 그렇게 되느냐 진짜 분식회계냐 아니냐. 그래서부터 그거에 따라 이제 금감원의 또 감리 문제가 당장 또 다음에 벌어지게 될 것이고요. 삼바처럼 무죄나 이렇게 별로 없는 걸로 나오면 없는 걸로 또 나오면 힘들어지겠네요. 너무 세게 네. 지른 다음에 네. 기업을 옥죄는 거 아니냐 그런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네. 또 22대 국회에서 이제 국회가 이제 조만간에 이제 뭐 11개 상임위는 됐고 지금 나머지 정무위는 아직 정무위원장이 안 됐거든요. 네. 근데 그게 되면은 같이 이게 또 그 정책 법적 이슈도 같이 맞물려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6월, 7월 좀 요번 그 2, 3분기는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짧게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미국 취재도 가셔서 SEC 증권거래위원회도 보시고 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쪽은 이게 좀
제도가 딱 안착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도가 엔론 좀- 사태 이후에 완전히 그 부분에서 예. 걱정 안 해도 될 정도.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아직도 뭔가 안착이 안 돼 있다는 느낌이고. 예, 맞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더 여쭤보면 예, 그러니까 SEC 같은 경우에는 그 네. 산하의 회계 전문 그 조직을 네. 만들어서 강력한 권한과 책임과 그러니까. 역할을 해서 정말 전문적인 그런 이제 걸 하고 있고요. 네, 네, 네. 또 지금 뭐 엔비디아든 예, 예, 예. 뭐든 증시도 아주 많이 오르지만 그 그렇죠. 바탕에는 탄탄한 어떤 그런 회계 제도, 자본시장 네. 제도가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회계 이슈가 불거지는 게 결국 잘 마련이 돼서 제도가 완비가 네. 되면은 증시에도 정말 도움이 될 거고 밸류업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럼요. 생각이 듭니다. 예, 밸류업이 뭐 그냥 됩니까? 포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최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우 지수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다우 지수 차트. 자, 여러분들 다우 차트를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다우 시장이 올라야 우리 코스닥 시장도 오르고 코스피 시장도 오른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자, 반은 맞고 반 틀린데 왜냐하면 그래프가 살짝 틀리기 때문이죠. 자,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밑에 있는 지지 라인, 요 라인들에서 제가 크게 매수를 강조를 했던 라인을 제 방송에 나와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자, 보시면 이쪽 저항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고 있죠. 저항선을 계속 타고 올라가는 구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떨어지고 날 때 이쪽 추세 지지선을 제가 그어서 이쪽에서 반등으로 W자 반등이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크게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저항선을 뚫었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이 밑에 있는 파란색 추세 지지선 요 라인들을 지금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때요? 현재 이렇게 여기서 W자를 그리고 반등이 나왔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또 한번 W자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지지선을 찍고 올라갈지, 바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자, 위에 있는 이 저항선을 한 번 더, 확실히 한 번 더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단기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그때서부터 큰 상승이 또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제일 주시를 해야 될 게 요 라인이죠. 지금 요 라인 파란색 지지선 라인들을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스닥 지수도 한번 볼게요. 자,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 제가 예전에 방송에 나와서 이쪽 라인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 보이시죠? 저 왼쪽 하단에 있는 이쪽 라인에서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고 이쪽 라인에서 이렇게 나스닥 지수 올라가니까 코스닥 지수도 그만큼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로 그 차트입니다.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에서 계속 반등이 나오면서 어때요? 다우 지수 차트하고 똑같죠? 이 저항선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저항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질 때 이쪽 라인에서
그 추세 지지선을 제가 그어드리면서 요쪽 라인 지지를 했으니까 이렇게 W자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자, 현재 위치 어때요? 현재 위치는 이 연두색 저항선을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저항선이었지만 여기서 갭상으로 올라가면서 여기에서는 지금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이 나스닥 지수가 이쪽 지지선들을 지지하고 위에 올라가면 이 파란색 저항선, 추세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우 지수 차트도 상방 그래프고 나스닥 그래프도 상방 그래프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그 매매를 하실 때 그리고 종목들도 많이 보시지만 제일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또 이 차트죠. 자, 코스피 200 차트입니다. 자, 코스피 200 차트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현재 구간이 보이실 거예요. 자, 현재 구간 보시면 어때요? 이쪽에서는 저항을 삼다가, 그죠? 이쪽에서도 저항을 삼다가 이쪽 라인에서 오늘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200 지수 뚫고 올라갈 거라고 며칠 전에 한번 뚫었다가 음봉이 나오면서 개미들 겁을 줬었죠. 자, 겁을 주고 나서 어때요? 다시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자, 내일장 일봉이 생기면서 저 파란색 저항선을 지지선 삼아서 올라간다면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자, 이 지금 그림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M자를 그리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보여요. 자, 여러분들 제일 M자를 그릴 때 M자형 하락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M자를 그리고 나서 옆으로 기다가 M자를 뚫는 저항선을 뚫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그런 종목들도 탄력받으면서 관련주들도 같이 탄력받아서 올라가겠죠. 자, 제가 코스피 지수를 가지고 나오지 않고 이렇게 코스피 200 지수 차트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코스피 200 차트의 시총 200 종목, 큰 종목들, 시총 큰 종목들을 응축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 일봉 차트죠. 자, 삼성전자가 오르면 반도체 관련주들도 같이 오르고 현대차가 오르면 자동차 관련주들도 같이 오르게 됩니다. 자, 그렇게 같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같이 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 코스닥 지수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코스닥 지수하고는 또 살짝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많아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 코스피 종목들, 코스피 200 종목들 많이 보시는 분들 이 코스피 200 차트를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저항선을 뚫어서 크게 올라가는 그림을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자, 제가 코스닥 종목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닥 지수 차트입니다. 자, 밑에 있는 추세선들 보시면 그대로 다 연결이 돼서 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저쪽 저점에서 이쪽으로 그었던 그 추세선을 보시고 계시는데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들이 계속 교차를 하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밑으로 살짝 깨서 내려왔다가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자,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려왔다가 여기서 작은 M자를 만들고, 그렇죠? 이 작은 M자를 만들면서 이쪽 추세 지지선을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오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자, 코스닥 종목들 지금 많이 떨어진다고 해도 여러분들 이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개별 종목으로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서 여러분들 종목에서 또 대입을 해본다면 그 종목의 저점도 보이겠죠. 자, 코스닥 시장도 이렇게 지지선들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 200 종목이 오르고 있는데 코스닥 종목은 왜 떨어지느냐? 자, 밑에 있는 지지선들을 한번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와야 제대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코스피 200 종목,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에 정선을 뚫고 올라가는데 코스닥 종목이 밑에 내려와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올라가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그 추세선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제가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이렇게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지수를 가지고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추천해드리면서 큰 수익이 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실 때 지금 중요시 여겨지는 그 라인들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라인이고요. 자,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추세선을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그 지지선이 뚫린다 해도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여러분들 그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지지를 하고 올라가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현재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200 종목도 지금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이제 주시를 해야 될 게 자, 지금 테마 종목들은 순환에 대해서 계속 돌아가고 있죠.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그 추세선에서 지지선 잡아서
큰 수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금요일 날 또 10시에 또 찾아뵙기로 하고요. 자, 이제까지 제 시황이었습니다. 네, 화요일에 오만한 인터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이남우 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회장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포럼 열심히 또 살폈더니요. 뭐 이런 내용들 저런 내용들 있어서 오늘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니 이마트 주가가 맥을 못 쳐요. 저도 오늘 네. 아까 아침에 찾아봤더니 주가 계속 약세를 보이더라고요. 역대 최저가 수준을 계속 좀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용진 회장이 신세계그룹 회장 취임할 때 논평을 내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들고 나온 이유는 며칠 전에 취임 100일이었어요. 물론 아, 그런가요? 3개월은 좀 짧기는 하지만 이 현 시점의 행보에 대해서 조금 회장님의 관점에서 시선에서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올해 제가 시장을 봐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단기적인 주가 흐름도 봐야 되지만 이렇게 이제 재무 구조가 많이 악화된 기업은 우리가 시가총액,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는 이 회사의 가치, 시가총액과 이 회사의 총 차입금, 그러니까 이제 금융부채를 비교를 해요. 근데 네. 이제 시가총액이 주가가 최근에 더 하락해서 1조 6천억쯤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이마트도 1조 6천억, 신세계도 1조 6천억이에요. 근데 뭐 공교로운 거고. 근데 시총이 1조 6천억인데 이자 지급성 총 부채가 10조 원을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8배, 네. 9배 되는데 이제 미국 같으면 이제 이 정도 되면 보통 거의 부실 채권에 가까울 정도로 그 신용 리스크를 걱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조영정 회장이 그러니까 회장 취임을 하고 일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좋습니다. 하지만 책임 경영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논평을 썼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에 사내이사 취임을 안 했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그렇죠. 이사회에 합류도 안 하고 그래서 과연 그게 책임 경영인지 이제 그런 지적을 하려고 논평을 썼는데 지금 이마트 신세계그룹의 문제는 단기적인 손익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근본적인 현금 흐름, 그다음에 그 재무 건전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돈이 되는 자산부터 먼저 매각을 해서 빚을 갚아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만만치 않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요. 제가 오늘 여러분 건드리게 될 것 같은데 SK그룹 얘기해 볼 건데 21년에 그 파이낸셜 스토리 얘기하면서 시총 140조 원 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조금 이례적이었던 게 뭐 주가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주목을 받았었단 말이죠. 근데 현재의 이 가치나 비교해 봤을 때 어떤가 현 시점에서?
어떨까요? 그 SK그룹이 나름대로 뭐 거버넌스를 최채원 회장이 강조하고 그런 것들은 긍정적인 변화인데 이제 저희가 보기엔 약간 나이브한 면도 있어요. 파이낸셜 스토리가 결국 경영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그건 경영진의 몫이고 물론 그 계획도 이사회가 승인을 해야 되죠. 하지만 주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가는 CEO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되돌려 보면 2021년에 그 당시에 이제 4년 후인 2025년 목표를 시총 기준으로 환산을 140조 원, 그 다음에 그게 주가로 환산하면 200만 원쯤 됩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가가 10만 원 초반대였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그 뭐 지분 경쟁이 있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18만 원까지 올랐는데 지금도 시가총액이 한 13조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실제 140조 원의 시총이라는 것은 4년 동안 매년 주가가 54%가 올라야 되는 건데 어떤 근거로 그거가 나왔는지도 저는 좀 궁금하고. 산정을 한 근거가. 그렇죠. 그러니까 4년 동안 복리로 이제 올라가면 54%씩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CEO는 원래 주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우리가 팀쿡이나 젠슨 황이 자기 회사 주가는 얘기 안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본인데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직 우리나라 최고 경영자들이 조금 경영 수업이 좀 부족하다. 예. 예. 그 포럼에서 SK 제대로 가치 평가 위한다면 자사주 전량 소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근데 자사주 소각한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부족한 수준인 거예요? 어떻게 봐야 그러니까 돼요? 여기도 이제 작년인가 이제 네. 3년 계획으로 매년 조금씩 소각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밝혔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주목한 부분은 회사 전체 상장 주식수 중에 25%를 자사주로 들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소각 의지를 밝히지도 않았고 25%라는 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 돈이 들어가서 그만큼 지분을 산 것인데 소각을 안 하는 것은 상당히 의심을 시장이 할 수 있는. 근데 실제 25%를 소각하면 나의 지분율이 33%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당 순이익이나 주당 순자산 가치를 계산할 때 100으로 나눈 것을 75로 나누니까 25만큼 줄어드니까 나의 상대적인 지분 가치가 33% 늘어나니까 단순히 33% 늘어나는 것 플러스 자사주를 소각을 하면 시장에 신뢰가 생기면서 밸류에이션이 주가가 리웨이팅이 돼요. 그러면 뭐 50% 이상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뭐 경영권을 걱정을 한다거나 하여간 어쨌든 간에 펀드멘털한 측면에 있어서는 자사주는 모든 주주의 돈이 들어가서 지분을 산 것인데 그것을 소각을 안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당연히 소각해야 된다고 이제 저희는 주장을 했고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최근 계속 상승하던 SK가 오늘은 주가 뭐 한 4%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았던 건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최태원 회장의 개인사 리스크로 움직임을 많이 보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시 얘기 나오는 게 예전에 뭐 쏘버린 것도 있고 건도 있고 해서 지금 이 시점에 이 이슈로 뭐 경영권 재편, 지배구조물 재편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거는 뭐 저희가 예측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실제 그 지배주주의 뭐 지분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번에 이제 노소영 관장하고 재산 분할이 된다면 그건 if입니다. 이제 가정인데 그러면 이제 지분율이 더 줄어들 것이고 기본적으로 회사가 되게 저평가됐거든요. 네. PBR 기준으로 봐도 0.5배 미만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사주 같은 거를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25% 들고 있는데 소각을 안 한 것 같은 거는 회사를 주가를 계속 저평가시키는 그런 요인이에요. 그래서 뭐 어떠한 펀드가 나타날지 모르지만 국내나 해외에 이러한 그 이슈에 같이 동참을 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세력이 나타날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밸류업 관련해서 지금 시장 반응이 예상보다 신통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게 걱정돼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참여 계획 밝힌 곳이 4곳인데 일단 2곳 정도는 그냥 예비 공시예요. 하반기쯤에 하겠다. 근데 이제 뭐 세제 지원에서 조금 더 내용이 구체화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하반기에 더 이렇게 따라붙을 기업들이 많아질까요?
저는 10대 기업들 다 발표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한두 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가총액 뭐 50대 기업 중에 8, 90%는 발표한다고 보고 많은 기업들이 저나 저희 포럼을 연락을 해와서 고민을 하고 오늘 아침도 상장사 기준 시가총액 한 10위권 회사 예. 담당 임원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일부 기업은 이미 이사회에서 6월에, 5월에, 6월에 그때 5월 초에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사회한테 보고를 하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제 실무자들이 고민을 해서 경영진과 어느 정도 확장을 하면 8월, 9월에 그 이사회에 이제 최종 그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칠 텐데 아마 3분기 후반부나 4분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표가 될 거고 실제 이제 지배주주가 없는데 저항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금융지주사 예. 포스코 뭐 KTNG, KT 이런 데가 먼저 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게 수정 공시할 수 있어도 아무래도 한 번에 이제 좀 제대로 된 안을 내려고 좀 준비하는 단계다. 이렇게 좀 보면 되는 걸까요? 그 저희 포럼이 그때 처음 자신 있게 발표한 키움 증권한테 시약점을 줬거든요. 그래서 시약점을 줬다는 건 뭔가 좀 부족한 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인 자본 비용에 대해서 고민을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고 자본 비용은 결국 그 자기 회사의 주가 밸류에이션하고 직결되는 요인이거든요. 다른 네. 것은 이사회를 거쳤는지 그것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의 가장 중요한 게 이사회가 중심이 돼서 고민을 하고 자본 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하고 이제 그 정부가 밝혔는데 그 두 가지가 다 빠졌으니까 실제 뭐 B약점도 주기가 되게 어려웠죠. 그래서 많은 그 큰 기업들이 이제 발표를 하면 저희 포럼은 거기에 대해서 학점을 부여할 겁니다. 잘한 데는 좋은 학점을 주고 못한 데는 이제 격려를 하는 차원에서 이제 뭐 D 학점도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업 거버넌스 제일 잘 아시는 회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팁을 짚어주셨네요. 기업들이 잘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금투세도요. 지금 22대 국회 개원을 했는데 이거 뭐 정부에서 아무래도 정부 여당에서 폐지한다 이렇게 해도 이쪽이 너무 세서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저희 그 포럼이 그 4월 달에 밸류업 관련된 10대 과제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랭킹을 매겨서 발표를 했는데 10대 과제 중에 7개가 국회를 그 문턱을 건너야 돼요. 그만큼 이 정치권의 협조가 되게 절실한데 예. 이제 금수대로 이제 그런 차원이죠. 근데 이제 액면 그대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처리를 안 하고 약간 정치적인 관점에서 항상 해석을 하려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데 물론 이제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 대비 주식은 시세 차익의 세금도 지금 일반 투자가는 없고 그러니까 세금을 좀 부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네.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장기 주식 투자 수익률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10년을 놓고 보면 배당 수익률이 한 2%, 예. 장기적인 주가 상승이 2, 3%밖에 안 됩니다. 그걸 두 개 더해도 4,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세금을 추가로 매긴다는 것은 진짜 주식 투자의 메릿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제 생각에 밸류업을 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서 투자가들이 수익을 내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세금 얘기를 하는 게 맞다. 지금은 이제 너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주가가 저평가되고 그동안 장기 투자한 분들은 네. 이익을 별로 못 내셨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일단 지금은 금투세를 도입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저희 포럼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간밤에 테슬라가 한 5%대 상승세 보였거든요. 오늘 우리 시장까지도 이끌어와줘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최근에 그 머스크 스톡옵션 보상한 재승인 관련해서 이슈도 있었고 테슬라 짚어주세요. 짧게.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제 두 가지 가치가 있죠. 전기차로서의 매력과 그게 이제 지금의 펀더멘털 가치고 미래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율주행, 로보택시, AI 이런 가치인데 네. 실제 제가 먼저 말씀드린 전기차로서의 가치는 한 150달러에서 한 200달러 사이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 그것이 주가를 움직이는 건데 결국 미래에 주가가 200달러를 뚫고 가려면 AI, 로보택시, 자율주행의 그 가치가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실제 그 인력 구성이나 여러 면의 전략에서 보면 테슬라가 미국에서 AI를 제일 잘 구현하는 그리고 좋은 전문가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특히 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시각적으로 그런 거를 캡처하는 능력 같은 거는 되게 그 비전 같은 건 되게 뛰어나거든요. 거의 독보적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테슬라의 주가를 움직이는 동인이 되고 오늘 아까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그 full self driving 그 완전 자율주행에 네. 관한 일부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가 저는 뭐 100% 확인은 못했지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주가의 어떤 그 뭐 움직임을 좀 그런 만들 수 있는 그런 촉매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례로 기업 거버넌스 얘기부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테슬라 얘기까지 이남우 회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켓나우 2부 계속 가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태성 이사님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슈 일단 뭐부터 좀 보이시됩니까? 일단은 뭐 글로벌 대내 변수에도 여전히 미증시가 강했다라는 게 키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조금은 약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미국은 애플이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줬던 지난밤 증시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나라도 그 여파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일단 반도체 IT 특히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애플 밸류 체인에 걸려 있는 기업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나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오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면 자동차 섹터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장을 그나마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실적이 좋아지겠지 혹은 인도 시장에 진출하겠지라는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인도 시장의 IPO 일정이 있고 특히나 이제 북미와 인도 모두에서 지금 판매량들이 늘어나고 있는 숫자로 증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현대차, 기아, 완성차 브랜드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들까지도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쪽은 계속 좋지만 나쁜 쪽은 지금 거래량이 또 끊기면서 수급의 연속성이 좀 보이고 있지 않아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의 어떤 심화 버전이 오늘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특징 섹터로 자동차 쪽 얘기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략주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쪽을 좀 보고 계세요? 네. 사실 이제 자동차 쪽은 아마 제가 오늘 이야기 안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언급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자동차 섹터를 좀 제외하고 제가 다른 섹터에서 종목분들을 좀 뽑아봤거든요. 일단 그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양 디지텍을 한번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의 시선 자체가 SK하이닉스의 HBM 그리고 삼성전자의 HBM 콜텍스가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지금 통과를 할 거냐 여기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HBM이 아니더라도 삼성전자는 그동안 굉장히 좋은 매출을 냈고 좋은 성장세를 좀 보여줬어요. 그 이유는 당연히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가 잘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판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판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재고가 적정 수준보다 지금 낮아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재고가 줄어드는 요소는 두 가지로 정리해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전방에서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두 번째, 감산을 타이트하게 한다. 근데 지금 어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키옥시아가 최근에 이 낸드 플래시 감산을 그만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생산을 하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지금 낸드 플러시의 재고도 지금 내려온 상황, 디램의 재고도 지금 적정 수준보다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디램과 낸드 플래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키옥시아를 통해서 혹은 마이크론의 어떤 성장세를 통해서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기대를 충분히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과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어떤 가격적인 조정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계속 좀 관심 있게 강력하게 좀 보셔야 될 종목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며 최근에 이제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에는 1분기, 2분기, 3분기 순차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지금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만큼 추후에 주가의 상승 탄력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니 너무 삼성전자 퀄테스 언제 되냐, 한미반도체는 여기서 더 갈 거냐, 이수페타시스는 여기서 또 사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되신 분들은요. 한양 디지텍을 한번 사시고 조금은 기다려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최근 주가를 보더라도 HBM 관련된 종목들에 비하면 사실은 굉장히 주가 흐름이 썩 좋지는 않았던 걸 감안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낸드하고 디램 쪽에 단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걸 감안했을 때 한번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한양 디지텍 말씀 들었고, 자, 두 번째 공략주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자동차주에 좀 가려졌지만 조선 쪽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조선 쪽을 바라보실 때 조선 빅4를 볼 것이냐, 조선 기자재를 볼 것이냐, 뭐 투자자들마다 혹은 시청자들마다 좀 성향이 갈릴 수는 있겠지만 일단 조선 빅4가 잘 돼야 이 조선 기자재도 지금 잘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서 저는 그중에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악성 매도 물량이 좀 적게 나올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HT 한국조선해양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시작된 지 1월부터 4개월 만에 올해 이제 달성하기로 했었던 수주 목표의 75%를 달성을 한 것이 가장 주요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일단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조선도 그렇고 5G도 그렇고 2년 전, 3년 전부터 좋아질 거다 하면서 기대감만 잔뜩 있었지 실제로 좋아지지 않았었거든요. 5G는 여전히 지금 좋지 못하고요. 대신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흑자 기조로 좀 전환이 되었고 또 올해 1분기, 2분기 지금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주 목표의 75%를 달성한 것을 우리에게 숫자로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섹터 중에 조선 그리고 조선 빅4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HD 한국조선해양만 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 대표적으로 HD 현대미포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HD 현대미포는요, 한국조선해양보다 훨씬 더 빠르게 수주 목표 100%를 벌써 달성을 했습니다. 이미 초과 달성한 상황이니만큼 올해 하반기 성과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아무래도 이제 마진율이 적다라는 가장 큰 단점이 있었죠. 중국의 공세를 이겨내기 위해서 조금은 저가에 영업을 한 것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부메랑처럼 단점으로 좀 적용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신조 성과가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고 또 중고 성과의 가격까지도 가파르게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 영업이익률이, 마진율이 안 좋을래야 지금 안 좋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제가 HD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거의 3년 안에 도크 슬롯까지 지금 꽉 차서 추가로 지금 발주를 못 받을 정도로 수주가 많다고 하니 저는 여러분들이 조선사에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HD 한국조선해양을 꼭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점으로 좀 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또 미국이 중국의 여러 가지 산업을 규제를 하잖아요. 그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제 조선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사 수혜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충분히 받아볼 수 있다. 이것을 좀 입각해서 본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도 좋고 중장기적으로도 훨씬 더 볼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올해 이제 11월 달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수까지 고려했었을 때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먹거리가 많은 섹터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ISS의 김태성 본부장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슈 진단 코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슈 진단에는 아침 방송할 때 많이 보시죠? 우리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그래도 결국은 AI 관련주라고 봐야 되죠. 앞서도 그 마켓 나우 시간에서는 또 자동차 얘기도 했었고 결국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반도체, 자동차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되게 반갑지 않나요? 이게 전차군단이라는 단어가 오랜만에 들어옵니다. 이거 다시 언론에서 쓸 법하지 아직 안 쓰지 않나요 지금? 아직은 제가 지금 요즘에 뉴스 잘 안 봤는데 네.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예. 지금 현대차, 기아가 기세를 엄청 올리고 있어서 반도체랑 이제 좀 발을 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오늘도 지금 코스피 보죠. 시총 네. 상위가 와 이거 이런 장면은 오랜만인데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게 전부 지금 시총 5위 안에 들어와 있는데 전부 다 3%에서 4% 가까운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6위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는 지금 별 볼 일이 없어요. 네. 지금 이런 모습은 전차군단의 뭐 재질주를 다시 언론의 타이틀에서 다뤄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때 코로나 때 유동성이 엄청 쏟아졌을 때 전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그 증권사 지점에 가서 이 기자분들이 막 인터뷰를 제 머리가 전기가 나가지고 좀 다듬을게요. 지금 증권사 지점에 가서 인터뷰를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요즘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나요? 하면서 지점장님이 막 저도 놀랬다고 하면서 네, 근데 뭐래요? 무조건 계좌를 트고 삼성전자, 현대차를 사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때 그 이후로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아직 구출을 못 받았고요. 네. 지금 현대차, 기아는 구조대가 도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만 구조대가 도착하면은 그 당시에 멋모르고 그냥 사실 멋모르고도 모르겠지만 사실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우리나라 대표주를 샀다가 괜히 몇 년을 허비한 물려가지고, 분들이 예. 결국 그냥 정도로 간 것이 성공한다. 예. 이것을 한번 보여주는 게 아닌가. 너무 반갑습니다. 아마 삼성전자 빼고는 계좌가 다 플러스로 전환하셨을 거예요. 그때 샀던 분들 예, 맞아요. 기준으로 현대차, 봤을 때. 기아는 다 지금 구조를 받으셨고요. 네. 삼성전자만 구조대가 도착하면 됩니다. 예, 지금 뭐 하반기 보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특히 이제 엔비디아 납품 기대감, HBM 납품 기대감 이게 커서 외국인들도 요즘 삼성전자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사고 있던데요. 네, 삼성전자가 제발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저 SK하이닉스가 뭐 SK하이닉스도 만년 2등주여서 조금 이렇게 빛을 봐야 되지 않나 싶지만 삼성전자도 좀 그쵸 요즘에 보면은 이게 항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측은지심이란 게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잘 나갈 때는 와 만년 2등주 SK하이닉스 어디가 이러다가 지금 SK하이닉스가 너무 혼자 잘 가니까 맏형이 그래도 좀 가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그 관련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기업들 말이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사실 올해 상반기에 또 가장 히트 친 종목 중에 하나가 AI 관련주라면 또 한미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한미반도체가 대표적인 SK하이닉스 그 부품주 납품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삼성전자가 선택을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약간 뒷배경이 있긴 하거든요. 있죠, 저도 들었습니다. 네. 네, 원희가 EPS와 주성 엔지니어링의 운명이 갈린 거랑 똑같거든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이 왜 SK 하이닉스를 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10년 전에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요. 네.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거 이후에 이제 SK 하이닉스를 택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잘 됐죠. 그렇죠. 지금 증착 장비주에서 SK 하이닉스의 그 편을 지금 쓴 이 지금 원희가 주성 엔지니어링은 더 잘 갔는데 원희가 EPS는 덜 갔죠. 한미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후공정 장비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인텔에 특화된 장비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만 이걸 쓰면 되는데 삼성전자는 세메스라는 네. 자회사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거를 못 버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뒷부분으로 가면은 더 갈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닐링이라는 공정하고 네. 리플로우라는 공정이 반도체 8대 공정에 속하지 않는데 이 지금 HBM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공정으로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어닐링 장비주랑 지금 리플로우 장비주가 날아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닐링 장비주 중에 레이저 어닐링을 하는 네. 이 어닐링이 수소고압 방식이 있고 레이저 어닐링이 있는데 레이저 어닐링을 하는 DIT가 SK 하이닉스 독점 공급입니다. 네. 우리가 솔 벤더라고 해요. 독점 공급 벤더가. 소울 밴더. DIT가 날아갔는데 또 레이저로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레이저로 이름 각인하다가 그 기술 가지고 이제 얘도 어닐링 쪽으로. 어닐링이 이제 어루 만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전체적으로 큰 걸 보면은 다 수율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좀 후공정적인 거예요? 그렇죠. 다 수율에 관련돼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전공정 장비 쪽이 우리나라가 시가총액이 크거든요. 맞아요. 예. 우리나라 대표 장비주를 얘기해 보세요 하면은 원익 IPS랑 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네. 왜냐면 전공정 중에서 식각, 노광, 증착 3대 중에서 우리나라는 그나마 증착에서 조금이나마 조금 세계적으로 솔직히 뭐 인지도는 떨어지고 점유율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가장 낮거든요. 근데 이제 전공정 쪽에 몰려있던 게 이제 HBM에서 후공정에서 터진 거죠. 그렇죠. 거기 이제 어닐링이랑 이 리플로가 등장을 하는 거고 거기서 이오 테크닉스보다 DIT가 더 간 거. 그게 SK 하이닉스 향이기 때문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매스 리플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HBM에서 가장 뜨거운 게 TSV 공정에서 네. 지금 이제 다리미로 한 번 눌러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누르는 그 방식 그게 바로 한미반도체의 열압착 장비거든요. TC 본더. 그렇죠. TC 본더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양이 많아진다 나중에. 그러면 그거를 그냥 가마솥에 넣고 한 번에 열을 가해서 달구는 매스 리플로우가 필요하거든요. 여기서도 갈렸죠. 매스 리플로우 장비의 SK 하이닉스 양의 STI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삼성전자, 마이크론, 뭐 SK 하이닉스까지 3대를 다 하고 있는 게 PSK 홀딩스입니다. 아, 원래는 최강자일 거였구나. 네, 요 부분은 STI보다 PSK 홀딩스가 못지않게 더 가버렸어요. 왜냐면 다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STI가 치고 나오고 있죠. SK 하이닉스를 먹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갈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보면은 그 테스트 작업을 하는 테크윈, 그리고 DI, 네, 이런 것들이 HBM 마지막에 테스트를 하는 쪽에서 외산 장비를 제치고 이제 국산화를 이룰까 말까 하는 지점에 있어서 주가는 이미 급등을 한.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수율에 관련된 거예요. 왜냐하면 HBM은 위로 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쌓다 보니까 우리가 뭐 젠가 게임을 하다가 무너지면 다시 쌓으면 되잖아요. 이건 젠가 게임이 아니에요. 끝나는 거죠. 이건 그냥. 젠가 게임을 예. 만약에 높이 쌓았다가 실패하잖아요. 예. 그걸 통째로 다 버려야 됩니다. 굉장히 큰 타격인 거죠. 수율도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한 네. 게 전부 그거예요. 그 치즈 샌드 좋아하세요? 치즈 샌드? 아, 과자 중에 치즈 샌드가 있는데 네. 비스켓 사이에 치즈가 녹아 치즈가 있잖아요. 녹아 있죠. 예. 근데 그걸 나중에는 이제 치즈 샌드를 빼고 비스켓끼리 붙이는 시대가 직접 붙인다. 네, HBM이 계속 네, 네. 높이가 높아지는데 그게 한정없이 높아질 수는 없거든요. 한정된 공간에서 높아져야 되니까 그 안에서 당연히 얇게 만들어야죠. 근데 얇게 만드는데 웨이퍼가 또 울퉁불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울퉁불퉁한 걸 잡아주는 게 어닐링이고 어닐링, 예. 그리고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동시에 다 굽는 방식이 매스 리플로운 거고 그다음에 그걸 검사를 제대로 다층을 검사를 빨리빨리 하려면 HBM 전용 검사 장비가 필요하니까 DI나 테크잉이 그 개발한 장비가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후공정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수율에 관련된 것이다. 그렇죠. HBM이 더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율이 중요하다. 예. 이게 HBM이 사실 새로운 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비메모리가 아니죠. 메모리 반도체예요. D램이에요. D램을 그냥 위로 싼 거죠. 그러니까 D램은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냐면 한 14, 13나노 와 있나요? D램도 곧 10나노대에 진입하지 않나요? X, Y, Z로 나가고 A, B, C로 나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도 만약에 비메모리 반도체처럼 비메모리는 지금 막 3나노 무슨 2나노 막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예. 삼성이 좀 그렇죠. 속도가 점점 3나노까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옛날에 비해. 예를 들어 100나노에서 50나노 가는 속도보다 지금 3나노에서 2나노가 가려면 엄청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미세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시간이 더 걸린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그럼 이제 차이는 뭐겠어요? 테스트 제품 아무리 먼저 내놔봤자 소용이 없어요. 맨날 마이크론이 하는 게 있잖아요. 3인자는 그냥 한번 질러볼 수 있거든요. 야, 우리 1나노 먼저 내놨어. 그 테스트 제품은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수율이 높으면서 그렇죠. 양산할 예, 수 있느냐. 양산할 수 있느냐. 거기서 게임이 결국 갈리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전에 그 공정들이 점점 중요해지는 거죠. 어루 만져주고 그다음에 K시텍처럼 연마를 하고 그 코미코처럼 세정을 계속 씻어주고 그다음에 또 아까 전에 PSK 홀딩스가 매스 리플로우 장비가 저기 뭐 주력이라고 했는데 디스컴 장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뭐 치즈샌드 얘기했는데 비스켓을 이제 네. 울퉁불퉁하면 비스켓을 쌓았을 때 사이에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네. 비스켓을 평평하게 갈아줘야 되는데 갈면 가루가 나오겠죠. 네. 그걸 치워두는 장비가 디스컴 장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반도체의 수율에 관련되어 있다. 그 수율에다가 수율의 연못에 돌을 던진 거는 HBM이라는 이슈였고. 그 요즘에 또 사실은 또 이 HBM 관련돼서 반도체 관련해서 되게 부품 이 주 중에서는
리노공업이 계속해서 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이미 사실은 주가가 20만 원 훨씬 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이 회사를 잘 모르는 분들은 야, 무슨 부품이 이렇게 비싸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계속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리노공업은 정말 아까 한 땀 한 땀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지만 네. 거기가 한 땀 한 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리노핀이라는 게 예를 들어 우리나라 네. 크리넥스 티슈처럼 그렇게 고유 명사가 돼버린 거거든요. 세계 1위니까. 네. 이 리노핀이라는 게 리노공업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만듭니다. 그 네. 인력들이 20년 넘게 일하고 있어요. 그 인건비가 비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걸 쓰는 거죠. 자, 여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지금까지 장비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장비, 부품, 소재 순대로 보통 네. 가는데 네. 좀 일찍 가신 분들이 조금 지금 좀 마음이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에서 너무 일찍 발을 빼서 나는 미리 간다고 선점해가지고 부품 소재단으로 가 있었는데 부품 소재단이 너무 안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은 빰빰빰 우리 보통 3박자잖아요, 인생이.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면 왔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지금 박자가 한미반도체 멈춰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 네 개의 공고한 이 연결고리만 엄청나게 강하게 가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부품 소재 쪽으로 쏟아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 미리 동진 세미캠이나 솔브레인이나 한솔케미칼처럼 이런 쪽에 미리 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걸 또 피해라고 하면은 피해겠죠. 손실을 보진 않았지만 한미반도체의 네. 이득을 못 본 케이스죠. 네. 근데 지금 부품 쪽으로 조금 온기가 오고 있죠. 일단 리노공업이 먼저 출발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부품 쪽에서 정말 움직이지 않던 커츠랑 파츠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대표적인 파츠는 그냥 일반적으로 자동차에서 보면 부품 우리 무슨 이 사이드미러 깨졌을 때 사이드미러를 파츠 그냥 중고 구해서 붙이고 이러거든요. 예. 센터 가면 막 200만 원 해요. 네, 네, 네. 근데 파츠 그냥 중고 구하면 20만 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츠가 부품이라는 건데 보통 이제 포커스 링이라고 웨이퍼를 잡아주는 링. 네. 근데 그 위에서 샤워기처럼 플라즈마를 쏴주는 일렉트로드 링. 이런 것들 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실리콘이냐 실리콘 카바이드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지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TCK, 하나 머티리얼즈, 그다음 원익 QNC. 원익 QNC는 커츠라고 이제 파츠의 원료까지 만드는 거죠. 석양까지.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비포 마켓이라고 하죠. 걔네는 이제 비포 마켓이라고 예를 들어 도쿄 일렉트론이라던가 아니면 램리서치가 장비를 납품할 때 걔네의 소재를 탑재해서 납품하는 거죠. 앱손 프린트를 파는데 앱손 정품 잉크를 넣어서 파는 격이죠. 근데 애프터 마켓이 또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정품 잉크 말고 리필 잉크 싼 거를 쓸 네, 때랑 똑같이 애프터 마켓에서 활약하는 KNJ나 월덱스도 있어요. 거기까지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일단 그러면 반도체 관련해서는 일단은 장비 쪽에서 지금 부품과 소재 쪽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약간 있다. 움직이고 그 정도 있기 때문에 보면 되겠네요. 한미반도체에서 수익이 정말 크게 나신 분이라면은 네. 미련 없이 이 수익을 배분하여 지금 부품 소재단으로 이 네. 씨앗을 뿌려놔도 굉장히 좋은 타임입니다. 예. 시간이 지금 우리가 한 1분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차 얘기를 했으니 차를 안 하면 좀 그렇잖아요. 네. 마무리를 해야죠. 차는 지금 어떤 회사 한 군데 정도 얘기를 잠깐 1분 정도만 해주시죠. 예, 요것도 이제 완성업체, 엔비디아의 완성업체에서 쭉 내려온 거잖아요. 우리나라 소부장으로. 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기아가 강하다 보니까 SL이라는 눈을 만드는 회사를 볼 필요가 있죠. 네. 이게 지금 무려 3년짜리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매물대가 공고해지는데 그 매물벽을 강력히 돌파했다는 거는 힘이 정말 세다는 거거든요. 예. 시장에서 SL 얘기를 계속 나오더군요. 어쨌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벽을 돌파했다 향후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시장 상황도 좀 자동차 관련돼서 나쁘지도 않고요. 어쨌든 좀 지켜보시면서 한번 보시죠.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화요일 마켓나우 2부 여기서 오늘은 저 혼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